네, 안녕하세요. 9월 29일, 9월의 마지막 월요일 아침입니다. 데일리 라이브 2부 이어가도록 하죠. 김주현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의 뉴욕 증시는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던 PC 물가지수를 확인한 이후에 나흘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다우는 3주 만에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은 4주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주간의 약세 흐름에 의미를 둬야 할지 아니면 금요일장의 반등의 의미를 둬야 할지 현재 시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권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 가지고 이야기 나누게 될지 네. 일단은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낙관론이 여전히 태클 중심으로 해서 상존하고 있고 그럼에도 네. 또 부담된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장이 좀 부진했던 반면 C테크 그러니까 차이나테크는 맞습니다. 굉장히 또 흐름이 좋았어요. 이 얘기 해보도록 하고요. 원화 약세가 굉장히 또 심화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 일본의 정치적 이벤트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들 포함해서 네.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장 전체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뉴욕 증시가 주간으로 마이너스 수익률로 전환했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시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건지 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얼마 전에 뉴욕 연은에서 미국 가계의 자산, 뉴욕 연은이 아니라 그 연준에서 네. 미국 가계의 순자산 가치가 이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이제 발표한 적이 있는데 2분기 동안에 미국 가계 또는 비영리 기관을 포함을 해서요. 보유한 자산을 주식, 채권, 부동산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면 주식 가치가 2분기 동안 5조 5천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팬데믹 이후인 2020년 4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소비 데이터가 꽤 잘 나오기도 했었고 이런 점들 좀 반영해 본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주식 자산 가치가 이제 늘어나면서 부의 효과가 그대로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이 소비 심리 같은 경우에도 가계 소득에 따라서 천지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구간의 그 가계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가 비교적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중위소득 미만 또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비 심리 자체가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난 금요일에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를 통해서도 제가 확인을 했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가치가 이만큼 늘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좋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좋은 반면에 지난주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자산들이 고평가되어 있는데 그 중에 주식에 대해서도 다소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제 논란을 이제 불러일으켰죠. 제가 시장에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상대적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로버트 실러 이제 미국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교수가 개발한 실러 페이 지수 또는 이제 시장에서는 케이프 지수라고 하는 건데, 이 지수는 뭐냐면 S&P 500 지수가 현재의 가치를 지난 10년간 조정된 이익으로 나눈 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흐름에서의 밸류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요게 최근에 40배를 넘어갔어요. 40배를 넘었다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이게 지표가 보면 대략 한 150년 정도의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있는데 과거 이제 평균을 보면 17.3배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평균 대비 현 주가, 그러니까 현재 주가 수준을 보면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이 40배를 넘어섰다라고 했는데 이 40배를 넘어선 게 지난 150년 동안 2번밖에 없습니다. 그 한 번이 언제냐면 닷컴 버블 때. 이때가 이제 대략 한 1999년 12월에 역사적 고점이 44배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고, 이 지난 월요일에 장중에 이제 40배를 넘어가기도 했었어요. 그때고 이번이고 두 번이라는 두 거죠.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지표상에서 보면 밸류에 대한 부담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었고, 또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실러피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렌 버핏이 오렌 버핏 지수라고 불리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시가총액과 전체 GDP 간에 비교를 해보는 것들, 그리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고 있는 PE 지표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약간 그 순자산 가치에 대해 부분들이 조금 높게 고평가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B 지표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어찌됐건 닷컴버블 위에 가장 높은 수주가 좀 올라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지표상에서 미국 증시에 대한 밸류 부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지수가 저평가되어 있는 이 저점 구간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평가되어 있는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항상 이 반대급부에 대한 흐름들을 저희가 좀 계속해서 눈여겨보면서 추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저희가 밸류를 반영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은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바 있어요. 이게 고평가 영역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한 지가 꽤 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쨌든 최고가를 치고 가고 있고 뚝 떨어지지 않고 있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건 이제 저희가 낙관론이라고 이야기 드렸던 AI 테크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이제 시장이 그렇죠.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를 중심으로 미국장도 쭉 끌어올려 왔었습니다만 지난주에는 이제 약간의 약세를 보였고, 다만 미국장보다 중국장이 또 AI 관련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을 최근에는 또 보여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에 올 연초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연초에 그러니까 중국 춘절, 네, 그리고 우리나라로는 이제 설 설쯤? 명절 때, 그러니까 1월 말 2월 초에 중국에서 딥시크가 네, 나왔었어요. 맞아요. 네, 이번에도 이제 또 새로운 모델을 또 내놓는다고 하긴 하는데,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워낙 중국판 가성비 AI가 나왔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꽤 긍정적으로 좀 평가한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이 그대로 중국 증시에 녹아들었다라고 네. 하는 거죠. 최근에도 보면 중국 테크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주요 지수들이 있는데, 특히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하이 종합지수라든지 또는 심천 종합지수, 성분지수 이외에도 보면 테크 지수들이 있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건 홍콩 항상에 있는 항생 테크 지수라든지, 중국 내에서는 차이넥스트 지수 또는 과창판 네. 50 이런 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수들이 연초 위에 거의 한 40에서 50% 가까이 넘게 네. 상승하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상해 종합 지수라든지 심천 성분 지수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에서 20% 정도밖에 상승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합 주가 지수 대비했을 때 이런 특정 테크 중심의 주가 지수들이 훨씬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화면이 뭐냐면 나스닥 골든 드래곤 지수입니다.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ADR 기업들의 주가를 이제 평균화한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해서 한 나스닥 골든 드래곤 지수인데, 이 나스닥 골든 드래곤 지수를 한 7, 80개 종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알리바바 비중이 대략 한 44%예요. 꽤 절대적이네요. 큽니다. 네, 꽤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보시면 올해 알리바바가 110% 넘게 상승했거든요. 그렇죠. 네. 지난주에도 이전보다 캐펙스 규모를 더 늘리겠다. 그러니까 AI와 관련한 투자 규모를 더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들리면서 훨씬 더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 알리바바 상승에 힘입어서 보시다시피 나스닥 골든 드래곤 지수가 나스닥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올 연중 내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시발점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딥시크 이슈가 있은 이유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이든 또는 미국이든 전체적으로 AI에 대한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증시 상승 또는 어떻게 보면 그 긍정적인 모멘텀의 촉매제가 좀 되고 네, 있는 네.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앞서 저희가 버블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했고, 그렇죠.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항상 제가 과거를 한번 계속해서 되돌아보면 항상 제가 뭐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요. 그 이전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증시 내에서 버블이 있었던 시점에서의 내용들을 좀 보면 항상 그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이슈 또는 테마 또는 모멘텀에 대해서 항상 좋은 스토리가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그 스토리가 가격을 정당화시켜 주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좋은 스토리가 어느 정도까지의 가격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겠느냐에 대한 거는 그 누구도 판단하지 모르죠. 못합니다. 네, 네.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거, 항상 시장의 속성상 평균 회계에 대한 성질이 꽤 네, 강하기도 네. 해요. 이제 그런 점들을 제가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늘 이제 뭐 모든 것이 당장 평균으로 돌아간다. 평균을 벗어나면 당장 평균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럴 가능성 확률이 꽤 높다라는 건 염두에 둬야 하고 어떤 게 트리거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위험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현재 시장이 이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걸 이끌어가는 게 AI에 대한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수익화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얼마나 빠른 시점에 될 것인지 이게 이제 시장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뒷받침하고 있는 숫자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약간 흔들리는 신호가 있다면 또 시장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그렇죠. 최근에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실제 8월 말에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했지만 물론 이제 숫자도 상당히 잘 나왔었고 물론 이제 어떤 점에서는 불확실성한 부분도 좀 있기도 했었어요. 특히나 중국향 매출을 제로로 잡았던 시점. 하지만 이게 또 새롭게 잡히게 되면 만약에 매출이 새롭게 잡히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가 업사이드 요인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외형 성장이 눈에 띄는 괄목할 만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좀 반응이 뜨뜻미지근했어요. 뜨뜻미지근했고 이제 그 이후에 좀 나왔던 내용 중에 엔비디아가 이제 좀 더 투자에 대한 범위들을 좀 넓혀 나가고 있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오픈 AI에 대한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근데 또 이게 보면 약간 시장에서는 좀 의심의 눈초리를 또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1,000억 달러를 오픈 AI 투자하면 이 오픈 AI는 데이터 센터를 짓고 GPU를 구입하기 위해서 또 이게 엔비디아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구조이기도 하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엔비디아가 주요 투자한 회사 중에 코어이브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인데 이 회사는 이 회사의 전체적인 재무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엔비디아에서 구입한 GPU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주담대라고 하지만 이 지담대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최근 좀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저희가 하나하나 뭐 좀 눈여겨서 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AI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긴 합니다만 조금 더 민감하게 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 시장 돌아보면서 우리 입장에서 또 가장 신경을 쓰였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환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환율이죠. 달러가 강세면 원화가 약세고 달러가 약세여도 원화가 더 약세고 맞습니다. 해서 지난주에는 달러 환율이 꽤 높은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일단 지난 금요일 증시 우리나라 증시가 큰 폭으로 좀 빠졌었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한 2% 넘게 하락하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누차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요인 중에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거게 뭐냐면 모멘텀과 펀더멘털이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어느 하나만 가지고 계속해서 갈 수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모멘텀이 상당히 좋지만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의아하다기보다는 좀 의심의 눈초리가 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게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게 경제 성장률이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올해 예상치가 어쨌든 1%를 하회하고 있는 거고 지금 잠재 성장률보다 크게 못 미치는 이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말씀 좀 드렸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원화 약세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원래 이제 미국과의 통상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이게 생각보다 조금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달러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달러가 지금 3년 만에 약세예요. 가장 약세 국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화가 더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실제 달러 환율 1,400원 이상은 과거에 저희가 어떤 위기 상황이 아니면 보지 못했던 숫자들이기도 합니다. 숫자들이기도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대미 통상 관세 협상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약 3,500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3,500억 달러.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현금 투자. 현금으로 선불로 그리고 내라. 지난주 금요일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이거는 선불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4,160억 달러입니다.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84%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온 내용은 뭐냐면 만약에 이 자금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일시 한 번에 다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나라는 금융시장, 특히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지금 이제 협상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측에서 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통화 스와프입니다. 네. 통화 스와프인데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게 두 번 정도가 있습니다. 그 2007, 8년 그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팬데믹 당시에 있었죠. 그러니까 각각 뭐 한 300억, 600억 달러 규모로 이제 통화 스와프를 네. 이제 체결했는데, 이 규모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는 것만으로도 금융시장, 외환시장의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이제 협상을 하고 온 이제 기재부 장관, 네. 이제 기재부 장관이 이제 돌아오면서 통화 스와프는 아니긴 하지만은 환율과 관련해서 좀 별도의 협의를 좀 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나옴에 따라서 일단은 어떻게 나올지는 네, 모르겠지만, 좀 어떤 내용이 나올지 봐야겠죠. 모르겠지만, 네. 어찌됐건 좀 시장에는 달러원 환율의 움직임상에서 약간 안정화시켜줄 수 네. 있는 재료는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어찌됐건 미국과의 통상 관세 협상의 진행 정도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진행되고 있는 통상 관세 협상이 원화에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특징적인 약세의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외에도 또 저희가 생각해봐야 할 원화 약세 요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뭐 일단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투자를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하죠. 있죠. 네, 네.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데이터를 좀 뽑아보면 전체적으로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이 전체 한 95%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비중 확대가 어떻게 보면 원화 수요를 감소시키는 부분으로도 좀 작용을 하고 네, 있다 네. 정도를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전체 거래액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지금 매수 매도 포함한 금액이거든요. 지금 지난주 수요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금액이 대략 4천억 달러가 넘죠. 네, 네, 네. 4천억 달러가 넘는데, 저걸 만약에 연관화해 보면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 같다. 거의 6천억 달러에 육박할 걸로 이제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그러네요. 미국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환율의 향방은 이제 미국에 다녀온 기재부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네. 그거에 좀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번 주 예정된 이슈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10월 1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다시 또 이건 네. 이제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이슈예요. 뭐 네, 높아져 식상하죠. 있어요. 네, 시장에서 뭐 그러게요. 그렇게 엄청 크리티컬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도 네. 않고요. 과거에 이제 미국 연방 정부가 셧다운 됐을 때 보면 이제 평균적으로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맞아요. 뭐 대체로 한 일주일 미만 정도였고, 이제 가장 길었던 게 공교롭게도 트럼프 제 1기 때 있었던, 그때 한 35일 정도 네. 셧다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국경 장벽 건설 예산과 관련해서 네. 좀 크리티컬하게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제 맞붙으면서 이제 이슈가 좀 되긴 했는데, 그것도 벌써 이제 한 7, 8년 전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난 7월에 통과한 이제 OBBA 법안 내용에 보면 메디케이드, 네, 이런 거 다 이제 축소했잖아요. 네. 이제 이런 예산 다시 원복시켜달라. 이제 오바마 케어와 관련한 이걸 원복시켜달라라고 하는 게 이제 요구 사항이긴 한데, 일단 28일까지 미국 의회가 이제 휴게예요. 그리고 네. 이제 29, 30 이틀밖에 없긴 하거든요. 이제 그러네요.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없기도 하는데, 뭐 주말 사이에는 약간 좀 완화되는 내용들이 좀 나오기도 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시장에서 폴리마켓에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는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을 좀 높게 전망을 네. 좀 하고 있기는 하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으름장을 놓기도 했죠. 야, 셧다운 되면 민주당 너희 책임이야 하고 했고, 연방정부 공무원들 대량 해고도 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기도 했었기 때문에 일단 이틀간에 어떤 내용의 협의가 추가적으로 협의가 되는지 좀 네.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일단 뭐 가능성이나 그에 따른 파급 효과나 뭐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네. 저희가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아주 그쵸. 크게 보고 있지는 않기는 합니다만, 단기의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이슈로는 충분히 부각이 될 맞습니다. 수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 이번 주 이제 미국에서 월초기 때문에 고용 지표들이 줄이어서 맞습니다. 발표될 예정이에요. 미국 고용 시장 분위기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까요? 만약에 지금 이제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되면 네. 이 고용 데이터도 발표가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 뭐 일단 차치하고 일단 이번 주에 보면 미국 고용 데이터들이 쭉쭉 이제 나올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난 저희가 2달 동안 보면 잭슨 컨퍼런스 이후에 이제 9월 FOMC까지 제가 이제 보면서 미국 고용 데이터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안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내러티브가 상당히 강해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월스파를 통해서
미국 내 여러 이제 소비와 관련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라스베가스를 얘기를 한 적이 네. 있어요. 지금 이제 여름 성수기 시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라스베가스를 찾는 방문객, 관광객들 이것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객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되고 또는 객당 판매가도 이렇게 늘어나는 그렇죠. 이런 흐름들이 과거에는 나타났다. 아, 그런데 올해는 네. 아니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네. 드린 적이 있는데 라스베가스가 속해 있는 데가 이제 그 네바다주예요. 네. 네, 네바다주인데 이 네바다주의 일자리 수가 좀 급감하는 이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준비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네. 보시면 알겠지만 네바다주의 흐름들을 좀 보면 지금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급여 일자리가 얼마만큼 증가했느냐거든요. 지금 보면 2021년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감소를 했어요. 그러네요. 이 지난 8월에 처음으로 좀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나 소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이 되는 산업군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직격탄을 좀 보고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좀 평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민간에서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최대 이제 부품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보쉬 네.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13,000명의 일자리를 줄이겠다라고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고, 미국 내 스타벅스 매장에서도 보면 대략 한 900명 900명, 정도. 네. 그리고 최근에 인텔의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인텔이 해고를 발표한 인원이 15,000명이 넘어요. 그러게요. 네, 상당한 규모의 감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민간에서 이런 정리해고를 발표한 기업들을 한번 쭉 합산을 해보면 대략 연초 이후에 지난 8월까지 대략 83만 명 정도 됩니다. 네. 83만 명 정도인데 이 수치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팬데믹 때 그리고 2007, 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누적 그래요. 건수예요. 네, 가장 높은 누적 건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단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미국 내 고용 시장의 둔화 또는 냉각 속도가 네, 점차 네. 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좀 확인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통해서도 제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시장은 뭐 지수로 봤을 때 계속해서 고점을 치고 가고 있고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들도 사실 뭐 아주 나쁜 모습은 아니고 하지만 그 안에서는 굉장히 양극화되고 있는 좋지 않은 쪽은 더 좋지 않아지고 좋은 쪽은 계속 좋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좀 세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주셨던 거 다시 한번 짚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1번이 이번 주 말에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네. 앞두고 있어요. 이게 사실 의미가 적지 않은 선거라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시장 관점에서 어떤 부분 봐야 할지 포인트 짚어볼게요. 그렇죠. 왜 일단은 지금 이제 현재 일본 총리가 이시바 시게루 네. 총리이고 이제 아마 9월 30일 내일과 이제 내일 모레 우리나라 이제 방한한다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 그게 마지막 일정일 네. 것 같고, 보면 이제 이번 주 10월 4일에 일본 자민당 이제 총재 선거가 있는데 뭐 자민당 총재가 결론적으로 일본 총리가 네, 되는 거기 사실상의 때문에 총리.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보면 좀 유력한 후보가 2명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하고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요 두 분이 있는데 시장에서 일단은 좀 젊은 피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고이즈미 신지로가 좀 더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아시겠지만 투표는 뚜껑을 해봐야 끝날 하는 때까지 거고, 그렇죠. 선거 결과가 네. 나올 때까지 예단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시장에선 저렇게 좀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 다카이치 사나이 같은 경우가 작년에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할 때 1차 투표에서 1위 했던 분이에요. 그래요. 네, 1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력이 좀 있다. 근데 그렇겠네요. 두 분의 성향이 완전히 갈립니다. 네. 완전히 갈린데 일단은 고이즈미 신지로 같은 경우가 만약에 총리가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기존의 이시바 시게루가 펼치고 있는 그 정책의 영속성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일본 중앙은행의 어떻게 보면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을 좀 존중하는, 지지하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금리 정상화에 대한 니즈가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이분은 일본 내에서는 네. 여성 아베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성 그러니까 아베. 제가 이제 아베라고 하면 이제 고인이 되긴 했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베노믹스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확장적 재정 통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보면 금리 정상화에 대한 이런 흐름 자체가 조금은 지연되거나 또는 스톱될 수도 네. 있다라는 이런 방향이 우려가 완전 있기도 다르네요.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점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저희가 그동안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장기금리, 특히 일본의 장기금리가 지금 20년, 30년물 전부 다 1999년 네.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네, 올라가 네.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리긴 했었는데, 만약에 다카치 사나이가 된다라고 하면 이 장기금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장기금리는 그 나라의 신뢰, 재정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 지표다라고 그렇죠. 이제 말씀 좀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장기금리 상승 압력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중에 누가 될지에 대해서 현재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거라는 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그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되면 이런 게 있고 이분이 되면 이런 게 있고 이제 알고 계셨다가 이후의 흐름에 네.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미국에서는 구인이직 보고서 조일츠 그리고 ADP 민간 고용 이외 고용 보고서도 함께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늘 1일이죠. 수요일엔 9월 수출 통계가 공개되고요. 오늘부터 우리나라로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중국 증시는 중추절 휴일로 휴장이고요. 수요일 홍콩도 휴장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주 금요일은 개천절 휴일로 휴장이라는 것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석환 수석연구위원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